안녕하세요. 자, 이제 52페이지 7번 동위발전기 단락전류와 단락비. 자, 우리 이제 단락전류와 단락비는 뭐냐면, 일단 이제 단락전류는 우리가 이제 삼상 동위발전기에서 단락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가 소손이 되지 않고, 단락이라는 사고가 딱 터졌을 때도 소손이 되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이 단락전류에 대해서 이제 좀 견뎌달라 이런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기 우리가 이제 운전 중에 단락을 시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삼상을 이제 단락을 시켜놓고 여기에 이제 여자 전류를 인가하면 이 여자 전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자속이 생기면서, 자, 우리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가장 먼저 있다 그랬고, 여기 이제 전압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흘러나갈 텐데, 자, 여기 이제 부하를 걸고 운전 중에, 즉 전격 전압이 발생되고 있는 중에 단락을 시키면 발전기가 소손이 되니까, 이 발전기가 이 단락이라는 사고가 터졌을 때도 이 사고 전류라고 하는 단락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사고 전류가 흘러도 이 발전기가 소손되지 않고 운전하려면 이 계좌 전류가 얼마나 흘러줬을 때 이게 이제 단락이 돼도 이 발전기가 소손이 되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떻게 발전기를 만드는 게 이 사고 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줄 거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상 단락 시험이에요. 삼상 단락 시험. 자, 참고로 이 단락 시험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곡선이냐? 계좌 전류와 단락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계좌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고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고 전류라고 하는 전류는 이 전류가 이제 이 전기자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못 나가고, 이게 나가지 않고 단락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회로상에서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것도 말 안 해도 다 무조건 그죠, 한 상단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존재하는 리액턴스는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 전압은 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 전류를 구하는데, 자, 만약에 이 계좌 전류가 제로인 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 계좌 전류가 제로다 그러면 당연히 기전력이 제로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제로니까 당연히 사고 전류도 뭐예요? 제로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만약에 IF가 점점 늘어난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단락 전류는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럼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요? 쭉 자속이, 그러니까 이 계좌 전류가 빵이면 자속도 빵이죠, 이렇게. 그럼 얘도 빵이고, 그럼 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럼 얘가 늘어나면 누가 늘어나요? 기전력이 이제 커질 거고, 그럼 기전력이 커지면 요 공식에 대해서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가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이 계좌의 전류가 흘러서, 자,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X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전력이 커지면서 이 XS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기에서 얘기하는 동기 리액턴스는 전부 다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유도성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굳이 쓰면 E 파이 F L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헨리라고 하는 값이 어느 정도로 이제 나타날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리액션스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LI는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는 권수 곱하기 이제 자속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죠. 자, 이럴 때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은 I분의 N 파이라는 식이 돼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류가 늘어날 때 우리가 요 가문수는 뭐예요? 요 감긴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요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자속도 같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같이 늘어나게 되면 이 L 값은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죠. 이건 일정한 거니까. 다시 해서 이제 기전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 값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얘가 이제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 때에는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IS는 커지지 않겠느냐 해서 사고 전류가 점점 이렇게 이제 커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전력이 포화가 된다는 말이 있죠. 자속의 포화. 그러니까 계좌의 전류가 계속 커진다고 해서 자속도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제 자속이 포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기전력이 포화가 되는 시점, 즉 기전력이 포화가 됐다는 거는 그죠? 자속이 이제 포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자속이 뭐가 됐다? 포화가 된다. 그럼 이게 포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I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L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건 떨어지게 돼 있다. 따라서 포화가 되고 난 시점. 이때 보통 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얘가 이제 포화가 되면 얘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직선에 그러니까 더 커진다. 그러면 계좌의 전류가 점점 커진다 해도 사고시 사고 전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고 전류는 무한정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곡선을 삼상 우리가 뭐라 하냐 단락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삼상 단락곡선이 또 이렇게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뭐 철심의 포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이 삼상 단락곡선은 직선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IF 즉 계좌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고시 사고 전류 값도 어떻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단락 실험을 한다거나 단락 전류를 구하내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죠? 발전기를 운전 중에 단락이라는 사고를 빵 터트리면, 그러니까 단락이라는 사고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단락이라는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래도 발전기가 소손이 되지 않고 운전될 수 있는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당연히, 사고 전류가 나타나도, 발전기가 소손이 안 되려면, 계좌 전류를 작게 흘려줘야만 사고 전류도 작아지니까, 그러면 발전기가 고장이 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기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자 사고 전류는 작아서 좋지만, 자 이건 장점이지만 이 계좌 전류가 작게 인가가 되면 그죠? 기전력의 크기도 작아질 수 있다. 이거는 단점이 되겠지, 단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자 어떻게 하면 사고 전류는 줄이면서 기전력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전기는 이제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랑 두 개 있는데 A의 발전기의 계좌 전류는 50A 인가하고요, B 발전기의 계좌 전류는 100A를 인가한다. 자 이때 이 L이라는 애의 그 A라는 발전기에 L 헬리 값을 봤더니 얘는 이제 몇 헬리더라? 500이고, 자, 얘는, 1000이 나타나더라. 1000이다. 자,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네. 자, 우리가 L이라는 값을, 얘는 1000으로 하고, 얘는, 뭐 500이다. 이렇게 해보자. 자, 근데, 자, 기전력의 크기를 봤더니, 기전력의 크기가, 똑같이 1000V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계좌 전류가 많이 인가돼야 기전력이 큰 거고, 계좌 전류가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면 이게 기전력이 작아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기전력의 크기는 같아요. 뭐가 작음에도? 그죠? 계좌 전류가 A 발전기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전력이 B랑 같이 나온다는 거는 과연 어떤 값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봤더니 요 L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LL.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L이라는 값이 A 발전기가 더 크다면, 자, 계좌 전류가 작아도 기전력의 크기는 뭐예요? 많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발전기가 만약에 이제 운전 중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사고 시에 나타나는 전류 역시 누가 더 작게 나타날 거냐 그러면 그죠? A 발전기가 더 작겠죠. 자, 방금 계좌 전류가 작으면 사고 전류가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작을 거다? 그죠? 사고 전류가 얘보다는 훨씬 더 작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발전기다. 그러니까 B보다는 A 발전기가 그나마 낫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다른 거는 무슨 성분? L 성분만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좌 전류를 작게 인가해서 사고 시 사고 전류를 작게 만들어 주면서 기전력의 크기도 상대편보다는 좀 많이, 그러니까 상대편만큼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지? 계좌 전류가 작으면 원래 기전력이 작아야 정상인데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거는 뭐예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 원인은 그죠? L값 때문에 L값. L값이 A가 B보다 훨씬 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데, 자, XL값. XL이라고 하죠? 그래서 XL 또는 XS. 동기 리액턴스 값을 우리가 이제 뭐 해주면? 그죠? 크게 해주면 크게. 리액턴스 값이 크면, 자, 사고 시 사고 전류도 어떨 수 있다? 그죠? 이제 작을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리액턴스 값을 크게 해주면 계좌 전류를 작게 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전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류도 작아지면서 기전력도 뭐 할 수 있다? 크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XL 값을 어떻게 하자? 크게 하자. 그럼 반대로 XL이 작으면 XS가 작으면 XL이 할까요? XL이 작으면 사고 전류는 뭐야? 커지겠죠. 사고 전류가 커진다. 이러면 이제 단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 때는 무슨 값을 많이 하자? 그냥 L 값을 크게 하자. L 값. 그럼 우리가 L 값이 커진다는 거는 권수도 많이 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XS 값, 즉 동기 리액턴스 값도 어떻게 됐다? 커지겠다. 이러면 이제 이런 관계인데, 자, 요걸 하나 기억하세요. XL이 하면 되죠. 리액턴스 값이 크면 단락 전류는 작다. 반대로 리액턴스가 작으면 단락 전류는 크다. 요거 이제 반대 관계로 하나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크게 해서? 그죠? XL 값을 크게 해서, 즉, L을 크게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기 운전 중 단락이라는 사고가 뻥 터지면, 그때, 사고 전류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제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 페이지, 52페이지 중간에 있죠? 그래서, 발전기에다가, 이렇게, 부하를 걸어요. 그래서 부하를 걸어서, 삼상부하겠죠, 당연히. 삼상부하를 걸어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락이라는 사고가 뻥 터지면 자 이러면 사고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사고 전류가 이 사고 전류의 크기가 단락이라는 게 뻥 터지는 순간 엄청나게 큰 사고 전류가 순간적으로 발전기 내부로 어떻게 해요? 뻥 하고 크게 들어오다가 이게 갑자기 쭉 해서 이제 작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자 발전기 운전 중 단락이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전류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작아진다. 자, 이때 이 가장 먼저 이 크게 들어온 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크게 나타났던 이 단락 전류를 우리는 돌발 단락 전류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이제 과도 단락 전류다 이렇게도 부르고 요 뒷부분 이렇게 작아진 순간적으로 이제 작아진 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건 돌발 단락이라고도 하고 과도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순간 단락 전류라고 해요. 순간 단락 전류. 다음 여기는 이 돌발 단락 전류가 나오고 나서 보통 2주기 내지 3주기 0.0 몇 초 그러니까 1초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요렇게 전류값이 작아져요. 이거를 우리는 지속 단락 전류 내지는 이제 영구 단락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구이 쭉 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발 단락 전류와 지속 단락 전류를 구해내는 식이 각각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발전기 내부에 들어있던 리액턴스는 XS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분의 E, 그래서 IS는 이렇게 이게 이제 돌발 단락 전류를 구하는 식인데, 사실 돌발 단락 전류를 구해내는 식은 있지만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발 단락 전류를 계산하기는 어렵고. 이 돌발 단락 전류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제한해 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 단락 전류가 크게 나타날지 작게 나타날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아까 이제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설 리액턴스. 왜 그러냐면, 동기 리액턴스인데, 이 동기 리액턴스 성분 중에 평상시에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설 리액턴스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설 리액턴스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분의 2, 이렇게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누설 리액턴스가 뭘 제한한다? 그렇죠.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제한. 이 제한한다는 말은 이제 억제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액턴스 값이 크면 단락 전류는 작아지는 거고, 리액턴스가 작으면 단락 전류는 크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애가 누구냐고 이제 답이 요건데,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단락 전류를 계산하세요 이러면 전부 다 뭐 구하는 거다? 이거 지속 단락 전류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아무 말 없는 단락 전류. 이거는 전부 다 지속 단락 전류 구하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단락 전류는 원래 아까는 리액턴스 분의 전압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평상시에는 뭐밖에 없다? 누설 리액턴스밖에 없다. 왜?
이 계좌의 자속에 평상시에는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뭐가 넓어서? 공극이 넓어서. 근데 이 사고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고전류 값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돌발전력전류 때문에 엄청나게 커져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장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 공극이 넓어서 평상시 무시됐던 이 반작용 리액턴스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누설 리액턴스와 반작용 리액턴스를 합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죠? 동기 리액턴스라고 쓰는 거고요. 이것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동기 리액턴스분의 전압이라는 식은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의 관계가 서로 비슷하다. 왜? 저항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그래서 자, 단락전류를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단락전류 구하시는 거고, 지속 단락전류, 영구 단락전류 구하시는 거고, 이걸 구할 때는 이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분의 한상의 전압, 유기기전력, 아니면 동기 임피던스분의 유기기전력,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이쪽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자, 돌발 단락전류는 이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요 문구를 꼭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동기기에서 또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게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단락비거든요. 자, 4번. 자, 단락비하고 그 옆에 있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여기를 이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뒤에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사실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좀 알고 계시네요. 4번이죠? 단락비 KS인데, 이 단락비가 뭐냐면 평상시 기계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이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단락비하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동기 임피던스하고 단락비 관계도 이제 문제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단락비라는 거는 평상시 기계적인 특성, 즉 얘가 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가 아니니까 평상시에 이 기계를 쓰는 게 좋을까, 요 기계를 쓰는 게 좋을까 해서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당연히 평상시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한 거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 발전기와 B 발전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도 당연히 이제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도 코일이 감겨 있을 거다. 그러면 자, 조건이 또 있어요. A 발전기의 계좌 전류와 B 발전기의 계좌 전류는 그냥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건 절대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랬을 때 이 A 발전기의 L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2000이고요. 자, 기전력이 아까 L이 크면 기전력이 좀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2만 볼트고, 자, B는 L의 크기가 1000이고 기전력의 크기가 10,000볼트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딱 봐도 누가 좋아 보여요? 그냥 A 발전기가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전압의 크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계를 쓰는데, 자, 전압은 많이 만드는데 잔고장이 좀 많더라. 뭐 껐덕하면 막 고장나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잘 만든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안 좋다. 이러면은 이거는 기계적인 특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를 가지고는, 이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는 누가 더 기계적으로 평상시 더 괜찮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자, 일단 이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 전압 때문에 혹시라도 A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러면 자,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하죠. 조정. 자, 그러면 뭐냐, 이 비발전기도, 그러면 비발전기도 자, 이제 만약에 2만 볼트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만 해보자. 얘도 자, 2만 볼트가 만들어지게끔만 어딘가를 조정해서 해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전압의 크기가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데, 자, 그럼 똑같이 얘도 2만 볼트, 얘도 2만 볼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비발전기는 모양이 좀 바뀐다거나 뭔가가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서, 자, 기전력이 커졌다는 거는요,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B에서는 그죠? 자속의 양이 2배로 늘어나줘야 이 기전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자속의 양이 2배로 되려면 자속을 누가 내보야 되는데요? 그죠? 계좌가 내보야 되는데, 계좌에 뭐해서? 그죠? 철이죠, 철. 이 철의 양, 계좌의 철의 양을 또 몇 배로 해줘야 돼요? 그래, 2배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2배로 해주냐? 전류를 차라리 2배로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 조건에 A와 B의 계좌 전류는 똑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방법은 이제 계좌 철심의 철의 양을 이제 2배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뭐가 좋아요? 그죠? 이런 이제 기전력이 2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철의 양을 늘린 기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철기계라고 그러고,
철기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얘는 L 값이 얘보다 더 컸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코일의 양이 더 많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기계라고 하는데, 그럼 철기계와 동기계를 딱 놓고 봤을 때 평상시 기계적으로 누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 철기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A보다는 B가 봐봐요. 자속의 양이 많으니까, 자, 자속의 양이 2배예요. 자속의 양이 2배니까 기전력도 커졌어요. 그리고 철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죠?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어떨까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겠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L값이 B가 A보다 작으니까, L이 작으니까 뭐가 작아질까요? 예를 들어서 XL도 작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전압 강화라든가, 그죠? 전압 강화라든가 이러한 전압 변동에 대한 크기도 어때요? 변동도 작아질 거 아니냐? 전압 강화, 전압 변동 작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장점은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 그러면 또 안정도도 좋아지거든요. 공극도 넓힐 수 있어. 자속을 2배로 하면, 이거죠. 자속을 2배로 하면, 또 이제 공극을 또 넓힐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공극이 넓어진다는 거는, 기계적으로, 또 뭐가 좋아져요? 안정도가 좋거든요. 기계적으로 안정도가 또 증가될 수 있다. 안정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공극을 좀 넓힐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회전자축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이 바깥쪽에 뭐에 안 닿아요. 그죠? 고정제에 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안정도가 증가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동기계는 이제 이거에 거꾸로죠. 자속의 양은 더 작으니까 공극을 좁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극이 작아진다면 기계적으로 안정도는 떨어질 거고, 철의 양이 좀 적으니까 기계적으로 튼튼하지도 않을 거고, L 값이 또 훨씬 더 크니까, 그죠?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 장점이 뭘로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장점이 이쪽에서는 이제 단점으로 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평상시 기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좋다? 그죠? 이 철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철기계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 이 수차 발전기가 있어요. 수차 발전기. 자, 근데 여기서 안 좋은 단점이, 진짜 안 좋은 단점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물론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철기계의 단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기계의 단점. 자, 단점이 뭐냐?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죠? XL 값이 크면 사고 전류는 작다 그랬는데, 그럼 철기계는 지금 뭐가 작아요? 그죠? XL이 이거 뭐야? 작잖아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어때요? 그죠? 커지겠죠.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평상시 기계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괜찮지만, 사고 시 이 사고 전류라고 하는 단락 전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상시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한 이와 같은 철기계에 해당하는 애들은 또 뭐가 크다고 하냐? 단락비가 큰 애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단락비 크다. 그러면 동기계는 뭐라고 하냐? 동기계는 단락비가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락비가 작은 애들은 평상시 단점이 많은 반면 단락비가 큰 애들은 평상시에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단락비가 큰 철기계는 이 가장 큰 단점이 뭐가 단점이다? 단락 전류가 크다. 이게 단점이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철의 양이 많은 거는 기계적으로 튼튼도 하고 자속도 많이 나오고 안정도도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철에 의한 뭐가 많이 나오냐?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효율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나머지들은 좀 부수적인 건데요. 이제 철의 양이 많다 보니까, 철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기계기구의 치수가 커진다.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평상시 기계적인 특성이 이제 우수한 애를 쓰는 거, 이게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해봐야 돼요? 그죠? 이 단락비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애가 단락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다 측정을 하는데, 자, 요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시간상, 우리 앞에 그 단락전류에 관계되는 그런, 뭐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볼 거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단락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걸 이제 구하는 공식 이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고 단락전류와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죠? 이제 발전기 운전 중 이런 단락전류와 단락시험 이런 거와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번 시간에 요거 이어서 좀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단락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임피던스의 관계까지 그리고 발전기 병률운전 하면서 뭐 전도기까지 해서 아마 좀 마무리를 한번 이렇게 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21강에 해당하는 우리 전기발전기 단락전류와 단락비 관계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전류 크기는 어떻게 되냐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프 우리 시간에 따라 사고전류에 대한 크기를 보면 자, 단락이 딱 되는 순간 사고전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전류가 나타난다. 자, 근데 이게 뻥 하고 나타나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감소될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시간이 지나면 감소된다라는. 자, 이때 단락전류를 우리가 이제 돌발이라고 그랬고요. 이때 단락전류를 지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로 나오는 단락전류는 전부 다 무슨 단락전류 구해라? 지속 단락전류 구하라라고 그랬고, 자, 아무런 말이 없는 단락전류는 전부 다 지속 단락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점차로 감소한다. 자, 그 다음, 이게 답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자, 단락전류가 30A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무슨 단락전류? 돌발 단락전류는 사실 우리가 구하기가 힘든다 그랬잖아요. 대신 이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그게 이제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고, 누설 리액턴스. 자, 그래서 단락전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속 단락전류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속 단락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단락전류는 한상당 값이에요. 항상 임피던스 분의 한상당 전압이다.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Z는 단락전류 30분의 한상의 기전력이 600이라면 600. 그래서 약분하시면 20 되겠죠. 20.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3ohm입니다. 자, 동기 리액턴스나 동기 임피던스나 우리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된다 그랬죠. 자, 조심할 거는 성간전압이 220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락됐다. 자, 삼상 단락이다. 삼상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삼상이 다 이렇게 단락이 됐다는 거를 말 그대로 삼상 단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단락전류를 구하라. 이게 조심하실 거는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하는데 또 삼상이니까 3배를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냥 삼상 단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닥이 다 단 거를 삼상 단락이라고 한다. 그럼 따라서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지속 단락전류.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분의 한상의 전압. 근데 만약에 동기 임피던스다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분의 한상의 전압. 자,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는 3ohm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간 전압이 220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델타 결선이 아니라 Y 결선이죠. 그래서 Y 결선을 우리가 보통 스타 결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Y를 그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Y 결선은 비싼 결선이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보신 건데, 자, 일단, 여기 Y잖아요, 이렇게. 자, 하면 단락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성간전압이 이제 220이니까 이거를 이제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220을 자, 루트 3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전압 잘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42.3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자, 우린 단락비 구할 때 시험 뭐 해야 되죠?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죠. 무브와 퍼 곡선이라고 하는 이 곡선이 필요하고 삼상 단락 곡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브와 퍼 곡선을 그리려면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뭘 그리는 거예요? 이 무브와 퍼 곡선을 그려야 되고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하셔야 돼요? 삼상 단락 곡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단락비와 단락전류와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단락전류 계산하실 때 잘 계산하셔야 돼요. 지속 단락전류 구하는 거다. 자, 그 공식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21번째 21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